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 인사특별법 담당하고요. 이름은 최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벌써 목요일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내용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험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생략하고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바로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그 기본 과정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심화 과정해서 10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8주라서 뭐 민법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강의 계획서에서 나온 것처럼 한 60% 정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또 복습을 하신다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과정 가고 1월부터 다시 이제 10주간의 내용을 하면서 쭉 다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복습을 하신다면 배웠던 거 복습하시면 되고요. 복습 안 하면 어떠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출석은 하셔야 돼요. 출석은. 그러니까 11, 12월 달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험 기간, 시험 과정이 이제 1년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처음 시작한다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면 뒤에 힘 빠지니까 일단 요번 11, 12월 달에 기본 목표는 수업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이런 목표 세우시고 복습은 하면 좋은데 뭐 연말이고 바쁘다고 하시면 복습은 안 하셔도 꼭 출석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민법이랑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두 과목을 봐요. 근데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은 100점을 맞아도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1차 합격이라는 건 있어도 2차 합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를 집중적으로 좀 봄이 올 때까지, 한 여름이 올 때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2차가 할 맛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1차가 정리 안 되면 나중에는 불안해서 2차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2차 아무리 잘 봐도 1차에서 60점 미만이 돼버리면 합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1차를 좀 집중적으로 초반엔 하셔야 되는데, 근데 1차는 두 과목이잖아요. 민법이랑 부동산 학개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민법입니다. 그렇죠? 민법.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 민법이 모든 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기본법이니까 민법을 잘 해두시면 다른 법 과목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학원에서 이걸 마련했나 봐요. 매우 부담스럽죠? 기본 이론인데 1주차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지난번 시험에 그 괄학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괄학이라는 건 뭐야? 40점 미만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다 100점을 맞아도 한 과목이 꽈락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괄학 없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괄학자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발표를 안 하는 건데 어떤 그 수험생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어요. 청구를 하셨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갖고 처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뒤로는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과목 중에서 괄학률이 제일 높은 게 바로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55.64%가 4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시면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민법 괄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괄학 나오면 나머지 과목 100점 맞아도 그냥 불합격인 거야. 그러니까 요 민법을 좀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올해 이제 중개사법에서 4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민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해 두시면 2차 과목 중개사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 잘해 두시면 공시법, 등기법 수업 하셨죠? 그래도 내용은 몰라도 수업한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공시세법 보면 이 공시법에 이제 등기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법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이라면 그것을 절차화한 것이 공시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본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공시법, 등기법은 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좀 민법을 잘 해두셔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렸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합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갈게요. 자, 지겨워도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와 반복입니다. 인내와 반복. 그러니까 이제 공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겨워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점점 지겨워지고요. 겉보게 돼요. 아,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겨워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 책을 읽는 거랑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죠. 그거랑 10시간씩 투자해서 10번 읽는 거랑 어느 게 시험에는 당연히 더 득점에 도움이 되냐면 후자입니다. 10시간씩 투자해서 10번 빨리 돌리는 게 한 번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더 득점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 번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슴풀이 이건 들어는 봤는데 이러면 대충 이해는 된 것 같아도 득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득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자.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지 무슨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돼. 학자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부분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요. 암기할 부분은 고민 없이 암기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그냥 제가 수업하다가 요거 체크하시고 요건 좀 암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을 이해하시겠다고 계속 읽어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떤 거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뭐였냐면 3489에 24 빨리 이렇게 돼 있어요. 3489에 24 빨리. 그러면 요 전화번호는 어떤 회사 전화번호 같아요? 이삿짐 센터 같죠. 뭘 보고 하셨어요? 24 빨리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요 24 빨리라는 건 암기 안 하셔도 되겠지. 요건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3489는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전화국에서 준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지 이게 왜 3489야 라고 고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시험에 대한 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탁 하고 탁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연구를 하셔도 민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 매우 논리적이고 앞뒤가 들어맞는 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 중에 민법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연구하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드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학문적 호기심은 충족이 될지 몰라도 시험의 득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몇 문제예요? 40문제고 문항당 2.5점에서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문제가 전부 다 2.5점, 점수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엄청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맞힌 거랑 아주 쉬운 문제 한 문제 맞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오늘 수능이죠. 수능은 점수가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배점 높은 문제를 맞춰야 득점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 시험은 전 과목 다 똑같아요. 모든 건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쉬운 것들을 틀리지 않으실 생각을 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연구해서 맞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자료 욕심을 버리자.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뭐 자료가 넘쳐나죠. 유튜브만 띡띡띡 눌러봐도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자료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요.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뭐 책이나 이런 자료만 보셔도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름 되면 처음 보는 책 이렇게 막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 그 책이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책도 뭐 다른 선생님이 잘 만드셨으니까 좋은 책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야. 만약에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라면 많은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면 누가 뭐 상 주나요? 예전에는 수석 합격도 발표했어요.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수석 발표, 최고령, 최연소 이런 발표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수석 발표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었겠어요? 학원들이 싸워. 우리 학원 출신이네, 니네 학원 출신이네 싸워. 그래서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수석 합격하면 막 그 학원의 원장님이나 또 회사의 대표님이 막 선물 주고 막 상금 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그 수강하시던 분 중에 수석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수석하셔가지고 그때 그 회사의 원장님이 그때 포상금으로 500만 원인가 막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사실 수석 합격은 딱 60점이지. 요것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보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를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출 문제는 제일 기본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정규 과정에 기출 과정이 있겠지만 그 우리 민법, 특히 이제 우리 민법은 80%가 기출 지문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늘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것들을 볼 게 아니라 강조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중에 가면 배신이고요.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쯤 되면 한 7, 8월 이렇게 되면 사실 매우 힘들어요. 날도 많이 더워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하산하시는 경우가 있죠. 짐 싸가지고 이제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사부가 하산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혼자 짐 챙겨 나가서 강호에 출사표를 던지면 성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요즘 시험 경향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새로 드리냐면 최신 판례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는 건 당연히 마지막에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판례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들었으면 그냥 답 체크하는 건데 마지막 수업을 안 들었으면 최신 판례를 모르니까 생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몇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요번 시험에 수업 자료였어요. 수업 자료인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뭐 월세 이렇게 내기로 하고. 근데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년 12월 30일. 2년 계약을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 또 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계약 기간이 여기서 이제 12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요 1개월 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주가 나 이제 연장 안 해줄 거야 또는 월세 더 올리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안 하면 임대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갱신돼요. 이런 갱신을 뭐라고 하냐면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렇잖아요. 뭐 몇 달 이내 이의 제기를 서로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런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임대차도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끝냅시다. 이런 말을 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되냐면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인데 법률에 임차인은 언제까지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여기서 임차인이 12월 29일에 끝나기 하루 전날에 나 이 갱신 원하지 않아.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줘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견해도 있었고 아니 규정이 없으면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라는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판결을 내린 거야. 뭐라고 했냐면 만료 하루 전날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야. 여기서 하루 전날 했으면 만료되는 게 아니라 갱신됐기 때문에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은 기간 만료되고 석 달 후에 소멸되는 걸 전제로 해서 차임과 보증금을 전부 다 공제하고 남는 돈만 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자, 24년 6월 27일 판례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에 나온 판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은 언제 진행됐겠어요? 8, 9월 달에 했겠죠. 이게 수업 자료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을 원하지 않아라고 통지했다면 갱신되느냐? 자, 판례에서 소극이라고 써 있으면 부정한다는 거고요. 적극이라고 써 있으면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12월 30일이 계약 기간 만료였는데 29일 날 통지했대.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끝난다는 거야? 12월 30일에 그대로 끝난다는 거야. 이게 판례 얘기야. 명시적인 규정이 임차인에게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임차인에게는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거절에 통지했다. 그러면 묵시의 갱신은 인정될 수 없고 기간 만료일에 종료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요 똑같은 자료인데, 자, 요번 시험에 7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그 강사들이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 표시하거든요. 대부분 다 상으로 표시했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이 판례를 몰랐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고 알았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계약 기간이 24년 5월 23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차인은 을이고요. 근데 임차인이 기간 만료 14일 전인 5월 9일 날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합니다. 계약 기간이 5월 23일 날 끝나는데 끝나기 14일 전에 나 갱신 원하지 않아라고 한 거야. 갱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하루 전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그럼 계약 종료일이 언제냐고 물었죠. 며칠이겠어요? 24년 5월 23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례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탁 찍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그 판례를 몰랐으면 탁은 못 찍고 5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역시 최신 판례입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럼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는 끝난 게 아니라 뭘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거는 상임법이 규정하는 소위 존속 의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상가 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야. 그러면 보증금을 안 빼줬다면 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차는 소멸한 거다, 존속하는 거다. 존속하는 거야, 존속.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을 했대요. 왜? 아직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을 하는 거야. 그럼 임대차가 끝난 게 아니라면 임대차 존속 중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걸 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어요? 원인 있는 거야? 있는 거죠.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요 임차인은 계속 사용 수익을 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월세를 예를 들어 200만 원 내고 계약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거야.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사용을 했대. 근데 제가 싸게 들어간 거고요. 그 동네 시가에 따르면 월세가 한 400만 원은 된대요. 그럼 제가 내야 될 돈은 시가에 따른 4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종전 계약에서 정했던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200만 원만 된다.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최신 판례로 이것도 역시 수업 자료 그대로야. 자, 요번에 80번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월세 60만 원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끝난 거예요? 존속하는 거야? 존속의제, 존속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옳은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3번 아니면 4번이죠. 여기 사용하는 게 뭐 당연히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의 문제라는 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면 갑이 뭘 주느냐? 을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임대차에서 정한 차임을 줘야 되느냐? 답은 뭐겠어요?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판례를 알았다면 그냥 쉽게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극상으로 꼽혔던 문제예요. 그렇지만 판례를 마지막까지 공부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말고도 더 있었는데 이 실례를 들어서 본 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끝까지 함께 가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마지막에 뭐 실전 모의고사나 동영에서 같이 다 정리하긴 하지만 꼭 같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 수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민법이라는 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라는 게 민법의 정의예요. 그러면 일단 확인하실 점은 개인 간에 뭘 규율한다고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법률 관계와 대칭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인간 관계라는 게 있어요. 뭐 구별이 어떤 기준이냐? 인간 관계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법률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뭐가 발생되냐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인간 관계와 법률 관계에 대한 구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 때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월급 탔다고 저녁 한번 쏜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가 안 나옵니다. 밥 사기로 한 녀석이 안 나와. 그럼 제가 너 잘 걸렸다 이래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왜? 그건 무슨 관계니까? 인간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줬다? 또는 매도인이 약속한 날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그건 당연히 법률관계지.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니까.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뭐만 공부한다? 법률. 인간관계라는 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사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요 사자는 이제 사사로울 사.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럼 사법과 대칭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공법이 있죠. 공법. 공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사법은 수평적이다라고 부르고 공법은 수직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사법은 공법과 비교할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국가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여하는 게 좋겠어요?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빠져줘야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법을 지도하는 원칙,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그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원칙이죠. 그러면 공법은 개인과 국가기관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법. 세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세법은 세금을 누가 걷어가죠? 국가. 개인이 걷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법은 당연히
공법이에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잡아가는 법. 형법이 있죠. 그럼 형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개인이 잡아가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법과 공법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공법이 훨씬 많습니다. 공법 수천 개예요. 사법은 민법, 상법 이 정도고요. 대부분은 다 공법이에요. 우리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 수업 시작했나요? 네. 그럼 부동산 공법을 보시면 한 개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법들을 몇 개 모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법을 모아서 시험 과목으로 만든 거야. 그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고, 근데 부동산 공법도 마찬가지고 공법은 대체적으로 보면 뭘 해주겠다는 말은 안 써 있고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하지 마. 하다 걸리면 징역 2년이야. 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법과 지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지만 공법은 주된 목표가 뭐겠어요? 공익입니다. 공익. 공공복리예요. 그럼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규제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사법과 공법의 차이고, 근데 우리 민법은 사법에 속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민법의 정의를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좀 먼저 보고 가야죠. 우리는 민법을 전부 시험 보진 않습니다.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개로 되어 있어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독일 민법을 개수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법의 총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론이에요. 총론. 그러니까 요 제3법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이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Y다. 그럼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거 가끔 봤잖아요. 그럼 이제 공통적인 거 빼면 X 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Y가 만약에 민법이라면 총칙은 뭘 말하는 거야? X예요. X. 공통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이론을 담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놨겠어요? 조금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민법 총칙은 이게 한 것 같은데도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구체적이지 않고 좀 포괄적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보는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3법이라고 부릅니다.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꼭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요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법상 재산권이라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뭐 그래도 느낌이 좀 오긴 하죠. 뭐에 대한 권리예요? 뭐에 대한 거? 물건.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은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이 책임할 때 책자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주장하는 권리예요? 사람한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구별이 되시죠?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드디어 집을 하나 샀어요. 블링블링 예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이 집에 뭘 가지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8가지의 물권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물권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대요.
우리 돈 빌려준 사람 뭐라고 부르죠?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을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는 거지. 을한테, 사람한테 야, 돈 갚아 라고 요구하는 거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자, 이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에요. 이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물권은 소위 절대성, 배타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리고요.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제 건물인데 누가 원인 없이 침해하면 야, 치워,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그럼 이거는 상대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채권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지들끼리도 우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긴 물권이 나중 물권을 이깁니다. 근데 채권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우열이 없어요. 전부 다 채권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강의해라고 요구하는 권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 청구권은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제가 사람이니까 채권이죠. 저한테 주장하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한 분이 야, 내가 제일 먼저 수강 등록했으니까 다 나가, 나 혼자 들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똑같습니다. 평등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학상 절대성을 띠는 물권과 상대성인 채권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경합하게 되면 누가 우선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해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감기 들어서 만나갖고 목소리가 좀 그래 죄송합니다. 자,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안 빌려주죠. 뭘 잡아요? 담보, 저당 잡아야죠. 그래서 은행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저당권은 사람한테 한 거예요?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디다 저당 잡았다고 지금? 건물에. 그럼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니까 요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설정하는 거, 건물. 그럼 요 저당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형적인 담보 물권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엔 병은행 가서 8월 1일자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얘는 저당 잡히기 전에 이미 다른 A와 B한테 각각 1억씩 빌린 게 있어요. 2월 1일자로 4월 1일자로. 근데 얘네들은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일반 채권자라는 건 물권자라는 거예요? 채권자라는 거예요? 채권자. 그냥 얘는 저당권이 없는 단순한 채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요, 아무에게도 돈을 못 갚았어요. 자,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가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차례차례 다 보겠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을이나 병이나 A나 B가 이 건물을 경매해달라라고 어디에 신청합니까? 법원에 하는 거야, 법원. 그럼 이제 법원에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이 이제 경매 날짜, 기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기일 잡히면 원하는 사람들,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하는 거죠? 참가해서 뭐 할까요? 자기가 낙찰받고 싶은 가격을 써내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입찰제인데 옛날에는 호가제였어요. 호가. 호가라는 건 뭐예요? 가격을 부르는 거죠. 옛날에는 건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1억, 그럼 옆에서 1억 2천, 1억 4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나 경매 못했어요.
좀 무섭잖아. 예를 들어서 머리 짧고 덩어리 이따만 분이 1억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옆에서 1억 2천 그러면 어떻게? 저 데리고 나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경매가. 근데 지금은 조용히 써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3억 원을 써내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낙찰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 요거 써낸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이제? 3억 내야죠. 그럼 법원이 3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할까? 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한다라고 해요, 배당. 그럼 이제 경매 법원에서 걔가 낙찰 대금을 다 내면 이제 순서에 따라 돈을 배당해 주는 거야. 그럼 받을 사람이 지금 몇 명이야? 4명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줄 거냐라는 문제죠. 제일 먼저 빌려준 A에게 줄까요? 을에게 줄까요? 을에게 제일 먼저 줍니다. 왜? 얘가 먼저 빌려줬는데 왜 을한테 먼저 줘요? 그렇죠. 얘는 물권자고 얘는 뭐다? 채권자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누가 이긴다는 거야? 물권. 그럼 그 다음엔 누구 줘야 돼? 병 줘야지. 얘도 물권자잖아요. 그럼 물권자들은 지들끼리도 순위에 따라 우열을 정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저당권, 이런 담보 물권은 소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건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야. 일반 채권자. 그리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1억씩 땡땡 떼주면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죠. 그럼 1억 원을 이제 어떻게 줄 거냐? 얘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A한테 1억 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채권자들은 어떻다 그랬죠? 평등합니다. 그러면 먼저 빌려줬든 나중에 빌려줬든 소위 안분 배당을 해요. 그럼 안분 배당하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니까 얼마씩 주면 돼요? 각 5천만 원씩 배당입니다. 만약에 이 안분 배당이라는 건 절반을 뗀다는 얘기가 아니라 채권에게 비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1억이고 얘가 2억이에요. 그럼 배당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대 몇? 1대 2니까 얘는 3333, 얘는 6666 이렇게 배당 받아가는 거. 이런 걸 안분 배당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누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권이 우선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개념 보셨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보면 자,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의 절반 정도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부분부터 법률 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총칙의 절반 정도는 우리 시험 범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법은 거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제외하는데 질권 제외. 질권도 이제 담보 물권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가 뭐 쉽게 생각하면 인질 같은 거, 인질할 때 질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전당포를 찾아보기가 쉽진 않죠.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래도 우리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멋진 아저씨 나오고 금리빨 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안 보셨어요? 예, 하여튼 그게 전당포예요. 그럼 전당포에서 돈 필요하면 뭐 맡깁니까? 시계,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맡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은 우리가 뭘 동산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재산이잖아요. 움직이는 재산. 근데 이제 법률상으로 얘기하면 동산이라는 것은 99조 2항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모두 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은 이제 정의를 내려야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99조 1항의 규정이에요. 그럼 토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 뭐야? 건물이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토지 건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당포에다 맡기는 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와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만. 따라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질권이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거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냥 전당포 같은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채권법도 역시 전부 시험 보는 건 아니고 계약법을 시험 봐요. 계약법의 총론, 계약법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성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공통 이론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강론에 가면 세 가지 계약을 공부합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세 가지 계약이 나와요. 우리 그 민법이 정하는 계약은 총 15가지 계약이 있어요. 15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몇 개냐면 3가지 계약이에요. 그럼 15개 중에 3개니까 매우 적은 양인 것 같지만 그 계약 중에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당량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잘 아시는 거죠. 매매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뭘 받는 거야? 돈. 반드시 금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재산권을 주고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교환이지, 교환.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그거예요. 매매는 돈 받는 거고 교환이라는 건 또 다른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은 잘 아시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짜예요? 월세 내야 돼. 월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에서 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쓰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용대차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공짜로 빌려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사용대차. 근데 차임을 내면 무슨 대차? 임대차였죠. 임대차. 공짜냐 차임이 있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은 뭐에 관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냐면 혼인, 이혼, 입양, 약혼, 파양 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친족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개할 건 뭘 중개할 거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거지 혼인을 중개할 거 아니잖아요. 혼인 중개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거고 따라서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상속이요. 사람은 사망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속이 즉시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건 내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법률이 정해놨을까? 법률이 정해놓은 거야.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데 역시에도 가족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지금 총칙의 절반, 법률행위 파트, 그리고 물권법에서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 그리고 채권법에서는 계약법, 총론, 강론. 그러니까 민법 전체로 본다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럼 민법의 절반 정도만 시험 보는 거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양이 제일 많은 것 중에 속해요. 단일법 중에 민법 조문이 제일 많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대학에 가면 법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과목마다 그 커리큘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법. 형법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에 끝내는 법이냐면 1년에 끝냅니다. 한 학기 총론, 한 학기 강론. 헌법 있죠. 최고법, 으뜸법, 헌법도 1년에 끝나요.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끝나요. 근데 법과대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4년 내내 공부하는 과목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시험 범위니까 이거를 이 시험 범위를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얼마에 끝낼 기간이 된다는 거야. 2년. 절반이니까 2년인 거야. 2년. 2년에 끝낼 양입니다. 우린 얼마에 끝낼 거야? 2달에 끝낼 겁니다. 2달에. 그럼 처음부터 힘 빠지게 이거 어떻게 끝내?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짧게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실망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모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위로가 좀 되는 면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같이 들으시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너도 모르겠지? 응,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근데 이제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할 게 없잖아요. 혼자 공부하시고 수업 듣다 보면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이건 나만 모르는 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반복할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2개월 8주 과정, 8주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들 또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한 60% 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한 3월까지 10주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 다 같이 나머지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안 봤던 것만 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것 플러스 이제 심화 과정까지 해서 기본 과정, 이론 과정을 다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또 요약 과정으로 또 8주에 빨리 또 요약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 그거 끝나면 예상 문제도 볼 거야. 마지막에는 시험도 계속 한 달 내내 볼 거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한다. 그럼 이제 출제되는 문항수는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 몇 문제 이거? 34문제죠. 그럼 몇 개가 빕니까? 6개가 봬요. 6개는 특별법에서 따로 출제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특별법은 5가지 법이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약칭으로 그냥 집합건물법, 직건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 이렇게 불러요. 요 특별법에서 출제가 되고, 이거 좀 보세요. 아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 중에 뭐가 있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었어. 임대차 또 나왔네? 근데 이건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뭘 임대차였대요? 주택을 임대차였대. 그러면 일반 임대차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 민법을 적용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써 있으면 민법이 아니라 뭘 적용하는 거야? 주임법.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이잖아요. 민법은 일반법이야. 일반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어느 걸 우선해야 될까요?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보죠. 갑이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거냐면 얘가 목적물을 물권처럼 스스로 알아서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지 지 알아서 막 지배하는 물권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얘는 소유자인데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인데 이 건물을 팝니다.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요 살고 있는 여기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그거 갑이랑 계약하셨다면서요. 난 몰라. 난 새로운 소유자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 얘는 얘?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라는 뭘 취득했죠? 물권을 취득했어. 얘는 뭐라고요? 채권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물권.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법격언상, 그러니까 법에도 우리 속담 격언처럼 법격언이 있는데 법격언 중에 뭐가 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일반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민법은 그런가 보다. 임차인 나가야 되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이었대. 주택. 지붕 씌우면 주택이에요?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반 민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 갑이 집 팔아버리고 보증금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갑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망갔으니까 못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뭐래? 나가래.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대항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 서민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너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 법이 뭐다? 주임법인 거야. 그러면 이 주임법에서 제일 기본적인 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약속한 기간은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임차해서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전입신고하죠. 그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럼 요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갔고 주민등록을 이 집에 마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11월 11일 날 주민등록 받고 들어와 살고 있으면 그 다음날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거지. 어디서 정해놓은 거야? 주임법. 그러면 얘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집주인 바뀌면. 옛날 집주인이에요? 새로운 집주인이야? 새로운 집주인. 그래서 주임법에서도 뭘 정하냐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합니다. 이제 누가 임대인이라는 거야? 예, 그럼 보증금 얘한테 받아라. 자, 요번 시험에 요거 출제가 됐죠. 새로운 주택을 임차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출제가 됐었고,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만 약자가 아니라 영세 상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는 보호해 줍니다. 대신 얘는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아니라 사업이 목적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무슨 등록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게 이제 특별법에서 나오고, 집합건물법은 뭐냐면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야. 58년 2월에 만들어져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그러면 58년도에는 고층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뭐야? 고층 건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층 건물을 예상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있어봐야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고층 건물이고, 이런 건물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많아지면 그 집합 건물을 소유하는 문제랑 또 많은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관리의 문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 집합 건물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가담법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 아까 돈 빌리면 채무자 건물에 뭘 설정하죠? 저당권. 이 돈 안 갚으면 이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회수합니다. 근데 이거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받냐면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받거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거야. 요 정도의 이자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 더 먹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 거래계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이 횡행했냐면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해둡니다. 가등기. 임시로 등기해두는 거야.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이 본등기 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건물 되는 거야? 갑 건물, 채권자 건물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가등기 설정한 건물이 빌려준 돈, 얘가 1억 빌려줬다면 1억 이하겠어요? 1억이 초과되겠어요? 당연히 넘겠지. 이 건물이 막 3억 해요. 3억. 근데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건물에 가등기했다가 돈 안 갚으면 3억짜리 건물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특별법이야. 그러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래, 을이 돈 안 갚으면 네가 가져라.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냥은 안 돼. 얼마 주고 가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억 주고 3에서 1 빼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산할 거 청산해 주고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청산금을 안 주고 본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로 처리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가담법의 가장 기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실권리자 명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인데요.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친구 을에게 명의를 신탁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을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을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 요거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의 신탁이 폭넓게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새롭게 부동산 실명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의 명의 신탁은 금지하고 다 무효화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95년이었는데 그 김영삼 정부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그 IMF를 야기해서 뭐 비난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잘한 일, 뭘 꼽지 보통? 금융실명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금융실명제 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모두 실명화하겠다. 부동산도 실명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유효가 아니라 뭐다? 무효고요.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등기도 뭐겠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민법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주임법, 상임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은 이번 중개실무시험에서도 전부 다 출제. 이거 중개실무에서 주임법 2문제, 상임법, 직권법, 실명법 다 한 문제씩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민법뿐만 아니라 중개사법까지 같이 겸해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 그럼 출제되는 문항수는 5개니까 한 문제씩은 다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보통 이제 주임법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번, 80번이 2개가 상임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6개. 합쳐서 40개. 2.5점. 자, 100점 만점이죠. 그럼 이제 첫 시간에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우리 민법은 몇 점 정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하실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몇 점을 목표로 하실 거였더니 100점 이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00점 맞으려면 노력이 예를 들어 제로베이스에서 예를 들어 70점, 80점 맞는 노력이랑 여기서 100점 맞는 노력이랑 여기보다 이게 몇 배 더 커지는 거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합격이 딱 60점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 돼요. 70에서 80, 70에서 80. 요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1차는 2차랑 다르게 2과목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1차는 만점이 몇 점이에요? 1차는 한 과목당 만점이 그냥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점만 넣으면 합격이니까. 평균 60.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하나가 40이면 하나는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80점. 그거 넘겨봐야 다른 데 보태줄 것도 없어요. 2차 과목은 3과목이니까 90점 맞으면 다른 데 보태줄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1차는 둘 중에 아무리 높아도 80점 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70에서 80 정도를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개론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개론 수업과 개론이랑 민법은 성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법이 아닌 건 뭐밖에 없어요? 부동산학개론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은 아무래도 경제학적 지식이나 또는 경제학적 이해가 넓으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민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2과목을 좀 해보시다 보면 자신에게 좀 맞는 과목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신에게 맞는 과목에서 조금 더 고득점 하실 목표로 좀 더 집중하시면 되고요. 근데 유의하실 점,
1차는 2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들어보니까 개론이 쉬워요. 아, 난 개론 스타일이네. 민법은 안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해 시험에 개론이 엄청 어렵게 나왔다. 그럼 공부했던 개론은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 안 했던 민법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럼 불합격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시간을 안분할 수는 있어도 한 과목을 몰빵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양적으로 민법이 좀 많으니까 민법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첫 시간이라서 민법의 시험 범위와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들을 한번 봤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